양비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비로는 안 된다. 먼저 관련 기사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김기현이 오세훈과 동동주를 마시면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김기현은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연대와 포용 통합을 위해 연포탕을 연대 포용 통합 연포탕을 끓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 이랬고, 오세훈은 친윤이니 반윤이니 하는 용어가 사라지고 화합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기현은 자신의 지지율이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를 거론하면서 이거 얼마나 기다렸을까 거론하면서 당심과 민심이 저에게 몰리고 있는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안철수는 이대로 전당대회가 가면 당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분열을 남길 수 있다. 누구나 참여하는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라 특정인을 향한 위험한 백태클이 난무한다. 또 김기현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 전날 미리 어떤 식으로든 김기현이 1등이 될 거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어디 있냐? 여론조사 진위 자체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회사가 바로 리얼미터 아닙니까? 리얼미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장 믿을 수 없는 좌편향 여론조사 업체로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여심위에 등록되어 있는 가장 정치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업체인데, 이 김기현 1등 나온 이 여론조사는 묘하게 여심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당 지지율을 묻지 않아서 여론조사 여심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발표 가능하다고 했던 모양인데 지금 그 리얼미터의 정치 여론조사가 여심위 심의를 받지 않고 발표한 것은 제가 아는 한 이게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리얼미터와 이택수의 이 행각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가 보여온 것과도 많이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리얼미터 하나만 하는 게 아닐 테니까, 만약에 리얼미터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오늘 내일 더 발표될 여론조사에서도 김기현이 1등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정상적이겠죠. 한번 지켜보십시다. 어떻게 될지. 언론 보도에서는 이 용어를 친윤계라고 해서 보도를 하니까 저도 일단 전달할 때는, 언론 보도를 인용할 때는 언론 보도에서 보도한 그 표현을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양해하시고요. 친윤계는 나경원을 겨냥해서 왜 장관이 못 됐는지 스스로 알 것이다. 이랬습니다. 김성태가 여기 또 나타나네. 이게 저 쌍방울 김성태 말고 옛날에 원내대표였던 그 김성태입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여기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성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경원에 대해 외교부, 보건복지부 여러 자리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도 있었던 걸로 안다. 그런데 발탁되지 못했다. 그 이유를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다. 장관 자리와는 달리 저출산 부위원장직은 국회 청문 절차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그걸 잘 유추해서 판단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청문 절차가 있는 장관에는 임명되기 어려운 뭔가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대놓고 주장하는 인터뷰죠. 아닌 것 같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김성태한테 정말 궁금한 질문이 생겼어요. 당신이 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지? 이게 인사권인데, 인사과정의 검증인데 어떻게 가장 내밀하게
또 비밀을 지켜가면서 진행되는 이 인사와 검증, 이걸 어떻게 김성대 같은 자가 이렇게 알고 대놓고 떠들 정도가 됐지?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실에서 가르쳐줬나? 그럴 리는 없다. 대통령실의 인사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밀 엄수를 생명으로 하는 곳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갔을 리가 없다.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장제원은 좀 후퇴하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네요.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나경원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공직으로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하는 패륜, 반윤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 또 박수영이라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인데 뭐 56명의 초선 의원들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 박수영이라고 있습니다. 나경원과는 아마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가 될 겁니다. 이 박수영이가 무슨 패러디물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나홀로 집의 포스터에 나경원의 얼굴을 넣은 합성사진을 올렸어요. 야, 참 이렇게 유치하냐. 나홀로 집에 나를 나경원의 나자로. 나경원이 반격을 했습니다. 페북에 제2의 진박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는가. 2016년에 악몽이 떠오른다. 이 진박간별사 얘기가 나와서 느닷없이 말이죠. 그 김무성이 보좌관 출신이면서 지금 평론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험담을 했던 장성철이라는 평론가 있죠. 이자가 이 진박간별사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원유철이 진박간별사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다 참. 2016년에 진박간별사는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한구 공관위원장, 한 명은 당시 실세였던 최경환 부총리. 주로 최경환이 전면에 나서서 진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사무실 개소식 같은 데 가서 연설을 해줬죠. 최경환이 나타나면 아, 이 사람이 진박이구나. 그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를 했죠. 원유철은 그때 이 진박간별을 했던 이항구, 최경환과 김무성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다가 김무성이가 도장 달고 튀어버리니까 당시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이 김무성이를 달래로 부산까지 쫓아내려가서 술 한잔 받아주면서 어떻게든 등 두드리고 달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올라와서 공천장에 당 도장을 찍게 만든 사태의 수습자 역할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몇 년 지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아는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왜곡해서 원유철이가 무슨 진박간별사였다는 둥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은 좀 자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나경원 측에서는 장관 인사검증까지 거론한 데 대해 이거는 좀 금도를 넘어도 많이 넘는다. 지금 일일이 대응할 이유가 없지만 향후 기회가 된다면 직접 설명을 할 것이다. 또 나경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에 누가 보탬이 되고 누가 부담이 되는지 이미 잘 나와 있다. 당원과 국민들도 분명히 그 팩트를 알게 되실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많은 당원들이 무슨 장관 인사검증이라든지 2016년 총선 실패의 원인이었던 공천 실패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집안 싸움을 벌이는데 암담해하고 있다. 이렇게 내분이 벌어지니 민주당이 한때 100년 집권 운운하면서 우리를 조롱했던 것 아니냐.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당내의 이 상황이 이게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 쓰지 말라.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관위가 즉각 제재에 나설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친박 친윤 반윤 이거 언론이 쓰는 건데 언론에 대해서 보도 자제를 요청하거나 해야지 이 대표 후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좀 핀트는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만 뭐 어쨌든 당대표 후보들부터 나 친윤이야 나 반윤이야 이런 식으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 친윤이야는 있지만 나 반윤이야는 없어요. 유승민이 빼놓고. 유승민이는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아마 못할 겁니다. 하더라도 그거 별로 변수가 됩니까? 근데 그 유승민이 하나 빼놓고는 다 친윤이잖아요. 이른바 친윤이잖아요. 여기 뭐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강시덕 모르겠어요. 나경원 대표가 출마 결심을 하면 나경원까지 포함해서 여기 반윤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반윤이죠?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대통령을 등에 업지 않으면 경쟁력이 안 생기는 쪽에서 자꾸 다른 후보들을 반윤이라고 몰아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권자인 당원들이 쏘가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당원들이 그런 거 쏘가 넘어갈 사람들입니까? 상대 후보를 반윤이라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제가 경쟁력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전당대회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간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이 공방을 재미있는 무슨 진흙탕 싸움으로 보고 이걸 양비론이라는 틀을 가지고 덮어 씌웁니다. 친윤하는 김기현, 장제원이도 문제고 또 그들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나경원이도 문제다. 아니 길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도 누가 더 잘못이 큰지를 가리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우리 서로 치고받았으니까 그냥 똑같이 잘못한 걸로 칩시다 하고 그냥 헤어집니까? 누가 먼저 사고를 쳤냐, 누가 사고를 원인을 제공했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저는 지금의 이 공방을 누가 먼저 시작했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지금의 전당대회를 제가 그렇게 2주 넘게 목이 쉬도록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인신공격하지 마라, 계파 정치를 넘어서라, 당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2주 동안 목이 쉬게 주장했는데도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인 세력이 있잖아요. 계파 정치, 먼저 세를 과시한 패도 정치를 먼저 시작한 쪽이 있잖아요. 왜 그들과 한참 당하다가 이제는 정말 출마할 수밖에 없게 몰렸다라고 하는 일종의 피해자를 왜 똑같이 양비론의 구도 속에서 같이 비난합니까? 그게 정당한 거예요? 애초에 개인 경쟁력으로는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나오던 사람을 억지로 5, 60명의 국회의원들이 달려들어서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장제원이가 직접 나서서 여기까지 만들어 오고 그 과정에서 출마할지 말지 결론도 내지 않은 상태에 나경원을 끊임없이 갖다 대고 비난하고 자격이 있니 없니 아예 출마 자체를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지금의 진흙탕 싸움을 누가 먼저 시작했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전당대회를 왜 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왔는지 이유도 명백하잖아.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고 새를 잔뜩 보여주면서 패도 정치를 거리낌 없이 자행했던 세력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나경원을 반대할 권리 있다. 나경원을 찍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경원을 원천적으로 출마 봉쇄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왜 출마 자체를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냐.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식의 양비론을 구사하는 언론이나 이런 양비론에 매몰돼서 김기현도 싫고 나경원도 싫다라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더 싫고 더 나쁜 자를 가려내야지. 둘 다 싫고 둘 다 잘못됐지만 그중 그래도 덜 잘못하고 덜 싫은 사람을 가려내서 누군가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권자인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러고 못할 거면 당원 100% 투표 주장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수많은 그 요청과 요구가 모여서 당원 100%로 당대표 뽑기로 당원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엄정한 심판자, 유권자로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서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니까 둘 다 싫다? 그럴 거면 왜 우리한테 권리를 달라 그랬냐고. 이런 걸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 더러운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는가? 누가 먼저 새를 앞세워서 이렇게 패도적 정치를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이걸 가려내고 먼저 시작한 자, 먼저 진흙탕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함으로써 지금의 전당대회가 모두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성국 칼럼. 그럼에도 양비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누군가 더 잘못한 자들이 있고 덜 잘못한 자가 있다. 가려내야 된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지 엄격하게 가려내고 표로서 심판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당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고성국 칼럼은 건설 현장 불법 이번에는 잡아야 한답니다. 이번에는 잡아야 한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일 오전 7시 출근 시간 전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150여 명이 민노총 산하의 150여 명의 고함 소리가 현장을 울려 퍼집니다. 30분 넘게 릴레이 발언을 마치고 느긋하게 작업장을 향했습니다. 민노총 150명, 비노조원 50여 명은 이미 일찌감치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소장 A씨,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매일 다른 근로자들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 효율이 비노조원의 70%밖에 안 되지만 쫓아낼 방법이 없다. 이 현장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노조의 채용 강요 업무 방해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민노총이 현장을 장악한 뒤에는 한노총 간부가 찾아와서 한노총 노조원도 채용하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동트기 전인 오전 5시부터 확성기를 틀어놓고
덤프트럭으로 출입구를 막기도 했어요. A씨, 현장 소장 A씨의 말입니다. 노조원 10명이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시위한다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경찰을 불러도 제지가 안 됐다. 요구를 안 들어주면 피말리도록 괴롭힘을 당하니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경북에서 1300채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건설 현장에 골조공사 총괄하는 한 철근 콘크리트 업체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기사 5명에게 월급과 별도로 총 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6억 원이요. 1인당 1억 2천만 원씩 월급 외에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예비 명목이었단 말입니다. 월예비 명목. 1인당 1억 2천만 원씩 줬다. 월예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하청업체에서 받는 월급 외의 돈인데 현장 근로자에게는 일명 급행비로 통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예비를 추가로 지어줘야 작업을 빠르게 해줘서 붙은 이름이다. 엄연히 불법이다. 현장 소장 김모 씨는 월예비는 기본 매달 600만 원씩 지급하고 시간의 추가 작업은 시간당 10만 원씩 더 지급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작업을 천천히 하면 나머지 현장 노동자들이 아예 일을 못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에게 급행료조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수도권의 한 공공공사의 현장 소장 정모 씨는 노조 발전 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더라. 한노총 관계자로부터 으름장을 들어야 했는데 이 정모 씨, 현장 소장 정모 씨는 조직폭력배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술집을 돌면서 보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곳과 매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 줄 때까지 지자체에 공사장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해서 협약서를 쓰고 500만 원을 줬다. 수도권 공공공사 현장 소장을 맡고 있는 박모 씨는 공사 초기부터 한노총으로부터 채용 압박을 받아왔는데 한노총뿐만 아니라 수십 곳에 달하는 노조에서 명함을 주면서 비슷한 요구를 해오고 이를 모두 거절하자 노조가 업무 방해를 해서 결국 계약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조가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의 현장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등의 민원을 수없이 제기하면서 공사를 방해해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 기간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긴급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겁니다. 그 결과 총 843개 업체가 피해를 신고했는데 협회 관계자의 말은요. 노조 보복이 두려워서 대부분 회사가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피해 접수를 꺼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2주 만에 800여 건 넘는 회사에서 피해를 신고한 것은 그만큼 많은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긴급 실태조사 결과 가장 많았던 피해 유형은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이 노조가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건설 현장의 건설사들이나 현장 소장을 압박하는데 이를테면 드론을 띄워서 공사 현장에 뭔가 불법적 소지가 있는 것 같은 곳을 촬영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가 안 나와볼 수 없고 지자체가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은 현장 사진을 위에서 찍는다는 겁니다. 또 현장 출입문을 벗어나면서 습관적으로 힘들어 하고 안전모를 벗는 순간 찰칵 찍어서 아직 공사 현장에 있는데 안전모를 벗었다? 안전 위반이다 하고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태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태업이 심한데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천천히 가면 공기가 전체적인 건설 현장이 다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국토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긴급 실태 조사에서 조사에 들어가니까 건설사가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놀라지 마십시오. 조사 나간 건설교통부 직원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은 익명성은 보장이 되나요? 그만큼 겁이 나고 그만큼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익명성은 보장이 되나요? 자, 건설 현장의 불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뭐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인 적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역대 정권은 넘어갔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그냥 넘어갈 겁니까? 원희룡 장관도 그냥 넘어갈 거냐고요. 한동훈 장관도 이현숙 총장도 이 수십 년간 누적되고 방치되어 온 불법 그냥 넘어갈 거냐 말이에요. 전국의 건설 현장이 수십만 군데입니다. 건설사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들과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있습니다. 수십만이에요. 거기에 고작 800군데의 피해 사례밖에 없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뭘 좀 한다고 신용을 하면 그때만 잠깐이고 그 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민노총 온갖 노조의 불법 탈법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신고 포기하고 돈 몇 푼 줘서 공기 맞춰서 일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이다. 이게 지금 수십 년간 만연된 불법의 현장, 거기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의 입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냥 놔두고 갑니까? 모르고 간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이렇게 거의 모든 건설 현장이 이런 불법과 탈법과 노조들의 슈퍼 갑질이 판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는데 어떻게 넘어가냔 말이에요. 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거 국무총리가 건설 현장 불법 철폐를 위한, 건설 현장 불법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 TF 위원장을 직접 맡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접 맡고 주무부처 장관들,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이 관련 부처 장관과 청장들이 모여서 직접 건설 현장의 불법 탈법 사례와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찰이 투입돼야 될 부분, 고용노동부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 건설교통부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 그야말로 팀을 이뤄서 역할 분담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일관되게 건설 현장 불법 척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 불법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통해서 강력하게 건설 현장을 바로잡자.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전당대회 룰을 바꿨습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중요한 룰 변경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당원 100% 투표, 또 하나는 결선 투표제 도입입니다. 당원 100% 투표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결선 투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김기현이가 지지율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 여론조사 2개를 보겠습니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14, 16일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기현 35.5, 나경원 21.6, 안철수 19.9가 나왔습니다. 직전조사에 대비해서 김기현은 20.3%가 급상승했습니다. 나경원은 9.2%가 하락했습니다. 나경원의 9.2% 하락도 굉장한 하락이지만 김기현의 20.3% 급상승은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상승입니다. 야, 김기현 대단하네.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김기현의 지지도 1위는 윤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윤심의 효과와 함께 권성동, 주호영의 표심이 김기현에게 흡수된 것이 한 10%, 나경원의 지지도 하락이 김기현에게 이동된 것이 한 10%. 그래서 김기현의 20% 급상승이 이루어진 것 같다. 네. 다른 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에브리 CNR이라는 여론조사의 발표인데요. 폴리니스가 의뢰한 겁니다. 여기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대표 후보 지지를 물어봤어요. 김기현 29.2, 나경원 23.5, 안철수 22.6. 그 이하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자, 거의 유사하죠? 김기현이 1등입니다. 급상승해서 1등입니다. 나경원한테 빠진 표는 거의 대부분 김기현한테 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놀라운 급상승은 우리 정치판에서 별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이례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는 이걸로 끝난 걸까요? 그러면 이제 김기현이 무난히 당대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선 투표라고 하는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없었을 때는 이 정도면 아이고 뭐 게임 끝났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는 뭡니까? 한 사람이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때, 누구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등과 2등 두 사람으로 양자 토론을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결선 투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1등은 김기현, 2등은 나경원입니다. 3등은 안철수입니다. 그런데 김기현은 어느 조사에서도 51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35나 29입니다. 뭐 김기현 1등 올라가고 나경원 2등 올라간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 뭐 한 자리 숫자 후보들은 논외로 하고요. 안철수가 3등이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김기현 35가 나왔을 때 안철수는 19입니다. 김기현 29가 나왔을 때 안철수는 22.6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김기현과 나경원이 1, 2위로 결선투표에 올라갔을 때 안철수가 김기현 손을 들어주면 뭐 그건 압도적 다수로 이기게 되겠죠.
그런데 안철수가 나경원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 기계적이니까 안철수가 나경원 손 들어준다고 해서 안철수 지지자가 100% 다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그러나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 다 논의로 하고 안철수가 나경원 손을 들어준다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나경원 21, 안철수 19니까 합치면 40이에요. 합치면 40입니다. 여기에 김기현은 35입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하면 나경원이 안철수가 나경원 손을 들어주면 나경원이 이기는 겁니다. 결선에서는 과반이 필요 없거든요. 종다수. 무조건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오면 이기니까. 그 이외 사람들이 김기현을 지지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이외 사람이 누굽니까? 유승민입니다. 7.4. 황교안입니다. 3.7. 조경태 2.5. 윤상현 1.5입니다. 여기에 김기현한테 갈 표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김기현한테 갈 표보다는 나경원한테 갈 표가 더 많습니다. 에브리CNR 조사는 뭐 더 하죠. 나경원 23회, 안철수가 나경원 손을 들어주면 22, 합치면 55가 됩니다. 나경원과 안철수만 손을 잡으면 무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결선 투표는 마이너스 정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등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1등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돼서 2등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 나머지를 전부 다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적대시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선으로 가는 순간 나머지가 전부 다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해버리면 결선에서는 무조건 2등 후보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결선 투표제의 제도적 특징이에요. 따라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을 때는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 죽습니다. 제가 윤리적 도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선거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선 투표제에서는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 죽어요. 1차에서 1등을 하더라도 죽어요. 2등, 3등, 4등이 플러스 정치를 해서 손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서 결선 투표제가 갖는 의미가 뭐냐. 플러스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이기려면. 자, 그러면 과연 김기현, 장제원, 김장연대가 지금까지 플러스 정치를 했습니까? 나경원에 대해서 그동안 김장연대가 했던 태도들을 보세요. 이걸 플러스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기현이가 안철수와 수도권 출마설 가지고서 싸웠던 그 과정을 보십시오. 이게 플러스 정치 맞습니까? 윤상현하고는 어떻습니까? 황교안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기현, 장제원 연대는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이번 전대의 매우 중요한 선거 구도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로지 1등만 하면, 오로지 1차에서 1등만 하면 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마이너스 정치, 뺄셈 정치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김기현, 장제원이 선택해야 될 길 두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서 나경원을 때리면서 안철수를 때리면서 계속 할 거냐. 그러려면 1차에서 과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자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뭐 과반 결선까지 안 가. 우리 결선까지 안 가. 1차에서 51%에서 끝낼 거야. 나경원도 필요 없어. 안철수도 필요 없어. 윤상현도 필요 없어. 황교안도 필요 없어. 우리는 김기현, 장제원만으로 51% 할 수 있어. 이런 자신이 있다면 마이너스 정치 전략 계속 가져가도 돼요.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공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이런 마이너스 정치로는 아무리 올라도 1차에서 과반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2차에서 역전당할 수 있는데
2차 결선 투표제도 우리가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라도 마이너스 정치를 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마이너스 정치를 반성하고 플러스 정치로 돌아야 돼요. 플러스 정치로 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중불나게 혼자서 결선 투표제를 통과할 수 없다. 그게 이번 전대 결선 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합의다. 그럼 이걸 누가 도입했냐? 친윤이 도입하지 않았냐? 당헌당규 개정을 정진석이가 주도하지 않았냐? 그 정진석이 친윤 아니냐? 당신들이 도입한 제도다. 나경원이를 위해서 당신들이 도입해 준 게 아니고 당신들이 도입을 했다. 당권을 잡으려고. 그 결선 투표제의 함정에 지금 김기현, 장제원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략을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봐라. 제가 이거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공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주 드라이하게.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플러스 정치해라.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덧셈 정치해라. 지금부터라도.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를 민주당에게 압박하라. 충북동지회에 지령을 내린 자는 리광진이고 이번에 포착된 창원, 경남 창원의 자통 제주도 조직은 김명성입니다. 리광진이, 김명성이. 이 리광진이는 1960년생 모자공작조, 부부공작조로 수차례 국내에 침투한 공을 인정받아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이 리광진과 김명성, 대남 공작에 있어서는 북한 내에서는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는 자들이 직접 충북 간첩단이라든지 뭐 이번에 수사되고 있는 여러 간첩단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직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압수수색 당한 이 4명은 혼자 가거나 때로는 2명씩 짝을 지어 가서 캄보디아, 프놈펜과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서 지령도 받고 뭐 그 지령에 따라서 행동도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4명이 서로 연계해서 활동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지만 2명씩 조를 짠 것처럼 서로 출국 기간이 겹치는 등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연계 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민노총 조직국장 A씨. 이 사람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할 당시 민노총에서 정치국장, 조직쟁의국장 등의 핵심 간부를 맡고 있으면서 프놈펜에 가서 북한 공작원과 만났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신종 연락수단, 사이버 드버크 수법이 적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이버 공간에 지령문을 놓고 가면 시차를 두고 다른 인물이 이를 챙겨가는 방식으로 연락망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드버크는 예전에 보면 공작원이 내려와서 야산 같은데 뭐 큰 나무 옆에 바위돌 2개, 그 옆에 1m 땅 파고 미와 $10,000, 권총, 독약 이런 거 파놓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고정간첩이 가서 보물지도 찾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 이걸 드버크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그 현장 드버크가 아니라 사이버 드버크를 이용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 이행 여부를 보고할 때 사용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암호화 방식, 문자를 숫자로 자동 변환한 다음에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파일로 위장해서 보내는 이런 것들까지 공안당국이 다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국정원에
바로 이런 간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방첩 조직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공 방첩 전담 조직을 내부에 신설했는데요. 수년 동안 내사해온 국법법 위반 혐의 사건들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난 데다가 연루된 조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판단하고 일종의 TF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2017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민노총 간부의 동향은 문재인 좌파 정권 때 이미 파악이 됐었다고 합니다. 17년에 파악된 사건이 2023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수사가 된 겁니다. 6년이나 지났어요. 왜? 국정원에서 수사하려면 적어도 수사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사건이므로 이러이러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고 요원은 몇 명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최종 결제합니까? 국정원장이 결제합니다. 그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당시 문재인 국정원의 윗선에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뭉개고 미뤘던 탓으로 2017년에 포착이 됐는데 본격적인 수사는 6년이나 지나 정권이 바뀐 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었다. 그 수사를 위해서 작년 말에 국정원 TF가 구성이 돼서 불과 몇 달 만에 이 같은 성과를 얻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문재인이가 깔아뭉갰을까? 북한이 화를 낼까봐, 김정은이가 화를 낼까봐. 그래서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간부의 말입니다. 합동수사, 압수수색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리면,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내일 보고하겠다고 하면 그 내일 결정을 해줘야 될 국정원 간부들이 휴가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휴가를 내서 안 나오니까 결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몇 번 계속되니까 그 과정에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버렸다는 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 대공수사 요청 보고서가 올라갔는데도 결재를 안 하면 나중에라도 직무유기 혐의가 될 거고, 야 그거 수사하지 마라고 잘못 지시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 보고를 안 받아버리면 된다. 아 나 그때 휴가 가느라고 보고를 못 받았어요. 아 제가 문제 뭐 직권남용했습니까? 제가 언제 직무유기했습니까? 나중에 면피용으로 하기 위해서 휴가들을 가곤 했다. 자, 결론입니다. 올해 말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중단됩니다. 박탈됩니다.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완전히 무력화된 방첩 라인인데, 방첩 수사 라인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포착됐던 정보까지 수사를 이핑계 저핑계 하면서 유야무야 시켰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문재인 좌파 종북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 망고의 악법들 때문에 대공수사권 경험도 없는 경찰한테 넘기고, 대공 정보와 수사의 핵심이었던 국정원은 사실상 절반 이상 기능을 중지당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리고 다른 문제는 뭐 천천히 하더라도,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압박하자. 간첩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지 않냐.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 하에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묵살되고 사실상 방치되었는지 그 정황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이런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서 경찰로 넘길 거냐. 이런데도
간첩들한테 우리나라 넘기겠다는 얘기 아니냐. 자신 있으면 국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라. 머릿수만 갖고 밀어붙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건 뭐 천천히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대공수사권만은 국정원에 존치시키는 식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2, 3일이면 되지 않냐. 이거 하자. 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좀 압박 좀 해라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할 의석수가 안 되는 건 알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설 때 개 무시할 거라고 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공수사망이 뻔히 뻥 뚫릴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 좌파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릿수만 갖고서 일방적으로 마구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 연일 터지고 있는 간첩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잖아요. 이 여론을 강력한 힘으로 전환해서 지금부터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한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원내대표 긴급회담을 제안하고 실제로 제안하란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종북 좌파 세력으로 하여금 야 이거 안 받으면 우리도 간첩으로 몰릴 것 같은데 이거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 야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여야 합의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좀 양보하자. 우리도 내년 선거는 치러야 되지 않냐 라고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내부에서 이런 논의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이루어지도록 압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정당이 강력한 국민 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겁나냐 말이에요. 네, 오늘 고성욱 칼럼 손 놓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필요성을 더불어민주당 종북 좌파 세력을 강력하게 압박하자.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함께 사는 길. 사실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지난 한 달여간 어지러운 전대 상황을 보면서 다들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총선 지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다시 정권 뺏기는 것 아니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걱정은 바로 그 한 지점으로 모아집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내부 투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극복하고 더 단단해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의 이기홍 칼럼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함께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기용 칼럼을 제가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면서 제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이기용 대기자,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의 이기용 칼럼, 제목은 당 장악이라는 자해극입니다. 집안 싸움이 거의 집단 자해극 수준이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들 했는데 그 정반대다. 윤석열 캠프 시절부터 DNA처럼 도진 국민의힘 내분의 중심엔 공통으로 장제원이라는 인물이 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초기에 바짝 달라붙지 않았더라면 중앙일간지 칼럼에서 이름 한번 거론될 일이 없었을 그런 인물이다. 별다른 개인적 매력 자본도, 감동적 인생 스토리도, 별다른 의정활동 업적도, 대문재인 정권 투쟁 공적도 없는 보수 텃밭 금수저 의원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다른 윤핵관들도 대동소이하다. 다만 입안의 혀처럼 처신이 빠르고 대단한 전략가연 하지만 큰 그림을 보는 안목이나 직관 통찰력은 보여준 적 없다. 보수의 미래로 거론될 인물은 한 명도 없다. 예, 이 마지막 대목이 참 뼈 아플 겁니다. 보수의 미래로 거론될 인물은 윤핵관 중에 한 명도 없다. 보통 윤핵관 그러면 4명이 거론되는데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그리고 이철규입니다. 이 중에 보수의 미래,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될 인물은 한 명도 없다. 예, 이경 대기자의 주장은 그런 뜻입니다. 흰 종이 상태, 백지에 가까웠을 윤석열의 정치 도화지에 이들이 끄적거린 것은 낡고 음습하고 저급한 정치 공학이다. 그 결과물이 현재의 당대표 경선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시나리오를 썼을 당 장악 프로젝트는 대통령을 벼랑으로 내모는 짓이다. 자, 선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해석해 보자. 여의도 정치는 대한민국의 가장 낙후된 분야다. 정치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의 도약이 불가능하다. 대대적 물갈이가 필요하다. 총선 공천은 그런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신적으로 공익에 봉사할 엘리트들을 대거 진입시켜야 한다. 지금은 정말 정부와 당이 혼연일체가 돼야 하는 시기다. 당정 일사불란은 필수 불가결하다. 뜻을 같이 해줄 여당 지도부가 절실하다. 근데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가를 갖고 있다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선의로 해석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그것이 정권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정무적 전략적 판단은 차원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경태 기자의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A라는 인물을 밀어줘서 그가 당대표가 됐다고 한들 과연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물갈이가 가능하겠는가? 아무리 대표가 공천심사위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놓아도 통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 인기가,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찌를 수준이 아닌 한 공천 불복 사태는 터져나온다. 아무리 양심적인 새 얼굴들을 투입해도 검찰 시절 라인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연줄 흔적이 있는 인물들이 한두 명만 포함되면 쇄신 명분은 얼룩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당에 개입한다는 의구심이 퍼지면 지지도가 떨어지고, 게다가 밀어준 당대표가 수도권이나 MZ세대에 별로 어필하지도 못한다면 대통령의 물갈이 파워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더구나 이 윤핵관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민이 이런 정당한테 무슨 미래를 기대하겠는가? 당장 3월 경선에서 이른바 윤심 후보가 지거나 간신히 턱걸이하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의 행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먼 기득권 이미지를 탈각하지 못한 나경원 전 대표, 과연 그가 총선 승리를 이끌 외연 확대력이 있는지도 고개를 젓는 이들이 많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 과제 책임자로서 경솔한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대표 욕심이 있었다면 부위원장직을 거절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심판은 국민과 당원이 직접 하게 했어야 한다. 온 식구가 총출동해 몽둥이 찜질하는 것 같은 장면은
그 집안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지난 초가을 대통령실 쇄신으로 숙청된 듯했던 장제원은 이번에 대통령이 특별히 미션을 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담임 선생님의 못마땅한 신기를 읽고 나서서 그물을 혼내는 자칭 기율반장 처신이다. 윤핵관들은 대통령 주변에 이런 논리를 끊임없이 주입해 왔을 것이다. 정권이 성공하려면 당에 사람이 대통령 사람이 많아야 한다. 대표가 대통령 사람이어야 공천 때 사람을 넣을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배지 달아준 의원이 많아야 퇴임 후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윤핵관들이 끊임없이 대통령한테 주입해 왔을 것인데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야말로 모순에 가득 찬 논리다. 누가 되든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협조 안 할 여당 대표는 없다. 아무리 줄을 세워도 당 전체를 가질 수는 없다. 당만 친윤 비윤으로 갈라질 뿐이다. 퇴임 후 안전보장도 친위 의원 몇 명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최대의 안전보장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다. 당 장악 첩경은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인기 만점 대통령의 이름을 업으면 총선에 이기는 상황이 됐을 때 누가 대통령한테 충성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기영 대기자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들 오해하는데 윤심은 없다. 나경원 해임은 막중한 공직을 가볍게 여기는 데 대한 질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선거에 나를 끌고 들어가지 마라. 국정만이 나의 관심사다. 당원들이 누구를 택하든 그 선택에 흔쾌히 따를 것이다. 더 이상 윤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 대통령에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과제가 있고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한 과제가 함께 놓여있다. 적폐청산, 민노총 대응, 간첩 적발 등등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울타리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정치에서는 다르다. 정치는 검찰 조직처럼 지휘 명령 관계가 아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휘젓고 다니는 게 아무리 불편해도 참고 귀를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 정치다. 민주주의는 불편하지만 결국은 지킨 사람에게 보답을 준다. 친박 친이 싸움질러 집단 자해극을 벌이다 좌파의 정권을 헌납한 당에 국민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정권을 되찾아 맡겼다. 그저 교과서에 적힌 대로 경선 주자들은 미래를 놓고 페어플레이하고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면 저절로 지지율이 치솟을 텐데 그 쉬운 일조차 얻지 못한단 말인가. 이기영 대기자의 이 칼럼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대는 대통령과 당이 함께 상생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전당대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모든 잠재적 자원들이 모두 총출동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아름답게 승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으로 편가르고 패를 갈라서는 2016년에 친박 친이 갈등 그대로 재현됩니다. 대통령도 힘들어지고 당도 힘들어집니다. 대통령과 당이 함께 사는 길, 대통령과 당이 함께 앞으로 전진해 가는 길,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기영 대기자는 당권 주자들이 모두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저절로
그 길이 열린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총론에서는 지극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강론으로 풀어갈 것이냐? 이걸 어떻게 강론으로 풀어갈 것이냐? 이 대목에 대통령실,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당권 주자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모두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해법을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좌파와 이념 전쟁이 일상이 된 지금 고성국 TV는 더 적극적으로 좌파와 투쟁하고 자유우파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국 TV는 여전히 좌파들의 음흉한 노란 딱지, 광고 탄압으로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만만 회원이 되어서 고성국 TV를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지만 10,000명의 회원이 되기까지 딱 2,000명이 부족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2,000분만 더 만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고성국 TV를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고성국 TV는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와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와 사랑하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키